그날 아침도 나는 늘 하던 대로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깨어나는 나이가 됐다는 걸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부엌에서 밥솥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아내는 말없이 반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알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됐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해외 취업 흔해요. 캄보디아지만 회사도 있고 계약서도 다 있어요.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계약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영문 계약서였고 솔직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준비해온 서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방을 서성였습니다. 긴장되냐? 내가 묻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근데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아들은 우리를 안고 말했습니다. 금방 자리 잡고 연락 자주 할게요.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몸만은 조심해라. 그 말이 그렇게 무거운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출국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사진이 왔고 메시지가 왔고 괜찮다는 말이 왔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안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하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둘째 날도 바쁜가 보다라고 넘겼습니다. 셋째 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아들의 숨소리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숨만 쉬는 소리.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들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외국어로 소리를 질렀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취업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사기를 치게 했고 못하면 맞았다고. 여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국가도 제도도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고. 아들을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나는 아직 취업을 하러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컴퍼니?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나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도시는 평범했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생각이 내 마지막 정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회사 건물이 아니라 숙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출근하면 된다. 그 말에 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권 좀 보자.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비자 처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 얼굴이 스쳤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나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신음,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 방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중국인도 있었고 동남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불안하지만 아직 현실을 부정하는 얼굴. 그때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긴 회사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돈 벌러 온 게 맞다. 방법만 다를 뿐. 그는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해라. 그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날 나는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성과가 안 나오자 뒤통수에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관리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그 질문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주먹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건 모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맞고 욕을 먹고 쓰러진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망치려다 잡힌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보는 앞에서 맞았습니다.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그날 이후 아무도 도망치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 감각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가늠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번호가 되었습니다.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 집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신문을 보던 모습, 어머니가 말없이 반찬을 챙기던 모습,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컴퓨터 화면만 봤습니다. 어느 날 같이 있던 한국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너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쓸 수 없었지만 가끔 관리자가 방심할 때 잠깐씩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받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는데 내 모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고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던 날, 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통화가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말했습니다. 제발 믿지 마세요. 그 말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곳에서 아버지를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순간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여기 오면 큰일 나는데. 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탈출 경로를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걸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걸. 아들과의 통화가 끊기고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졌는데 귀에서는 아들의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을 때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람 죽는다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사관, 외교부, 경찰.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현지 상황이 복잡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 사람들은 시간을 말했지만 내게 시간은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가려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이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여기 남아 있어야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음 날 아침 여권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도에서만 보던 나라 이름이 갑자기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 놓지 마세요. 그 말을 나는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합니다. 부모가 직접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합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국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법보다 돈이고 돈보다 무서운 게 체면입니다.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나열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위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건물들은 점점 허름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나를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봐도 정상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문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목숨값입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자와의 통화는 짧고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맞지? 아들 데려가고 싶으면 돈 준비해. 나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숫자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돈의 크기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상대는 웃었습니다. 돈만 보내면 아들 못 본다. 그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나를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직접 와서 얼굴 보여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들은 못 나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눅눅한 냄새와 사람이 오래 갇혀 있었다는 기묘한 기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총성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저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 복도는 길었고 천장은 낮았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만 간신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그 문 뒤에서 낮은 소음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외국어 욕설, 그리고 사람이 맞을 때 나는 소리.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씩 앞으로 걸었습니다. 브로커는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우리 앞에 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자기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살은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내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친 손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기까지. 관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봤지?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얘기하자. 우리는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관리자는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돈 되는 일 잘하고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만으론 부족해. 그 말에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너희가 우릴 곤란하게 만들었잖아. 그는 우리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브로커, 모든 접촉. 나는 그제야 이 싸움이 이미 시작돼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택은 두 개야. 그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돈을 더 내고 조용히 나간다. 아니면 아버지가 대신 남는다.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나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웃었습니다. 부모는 다 똑같네. 그 순간 복도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고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안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리자는 욕을 퍼부으며 밖으로 나갔고 브로커는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입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빨리요. 우리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계단으로 내려가는 순간 내 다리가 헛디뎠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손에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문이 열리고 우리는 몸을 던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는 미친 사람처럼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고 뒤에서 경적과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큰 도로로 올라섰을 때 브로커는 그제야 속도를 줄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공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차가 멈췄을 때 나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잡힐 것 같다는 근거 없는 공포가 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흩어집니다. 같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고맙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따라오는 사람 없죠?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 숙소를 옮겼습니다. 하루에도 2번씩 장소를 바꾸었고 창문이 없는 방을 골랐습니다. 아들은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가도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라리 그곳에 혼자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 도망쳤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데려갔지. 그럼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아들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지. 전화는 그 말만 남기고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휴대폰 소리만 들어도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는 날까지 계속 숨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여권을 내미는 그 몇 초 동안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유심히 보더니 무전을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말에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 왔다. 그 몇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을 때 아들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의 불빛을 보며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있는 거죠? 나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국 땅에 내렸을 때 아내는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들은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잠들어도 몇 시간 못 가 악몽에 깨어났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들 방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문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리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닙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선택이 달랐어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해외 취업 쉽게 믿지 마십시오. 계약서 하나, 사진 몇 장으로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끝까지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